할배야. 애비야!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하네. 이렇게 불쌍한 인생인 줄 알았으면 좀 살살 다뤄줄걸. 면회 온 늙은 아버지를 향해 병장이 내뱉은 이 말.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늙은 아버지의 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과연 이 부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제22보병사단 율곡부대 예하 제55연대 3대대 본부. 이른 아침부터 해무가 짙게 깔린 동해안 도로를 따라 낡은 봉고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강철수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평생 속초 앞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으며 살아온 탓에 거친 바닷바람에 그을린 피부와 구분 등은 영락없는 촌노의 모습이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항구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서둘러 길을 나섰다. 늦둥이 아들 강민호 일병을 보기 위해서였다. 민호는 그의 48살에 얻은 아들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키운 자식이었고 강철수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이었다. 민호가 입대한 지 이제 석 달이 되었다. 처음 2달은 편지도 잘 오고 전화통화도 밝았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어두워졌다. 지난주 통화에서는 대놓고 우는 소리까지 들렸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그냥 훈련이 힘들어서 그래요.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강철수는 알 수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에 섞인 두려움과 절망을. 그래서 오늘 면회를 신청했고 새벽부터 부대를 향해 달려온 것이었다.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다. 위병소 앞에 트럭을 세우자 완전 군장을 착용한 보초병이 다가왔다. 면회 신청하셨습니까? 예, 3대대 본부중대 강민호 일병 아버지입니다. 강철수는 준비해온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보초병은 서류를 확인한 뒤 위병소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보초병이 나와 말했다. 본부중대에서 곧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강철수는 위병소 옆 작은 대기실로 들어갔다. 낡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그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민호의 마지막 통화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30분쯤 지났을까? 대기실 문이 열리며 한 병사가 들어왔다. 강민호 일병 보호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면회실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철수는 병사를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연병장 옆으로 난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훈련받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강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자신도 한때 이런 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었다. 하지만 그가 몸담았던 곳은 일반 육군이 아니라 해군 특수부대였다. 그 기억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되어버렸지만 면회실은 본부중대 건물 1층에 있었다. 안내병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곧 강민호 일병이 올 것입니다. 강철수는 면회실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공간에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한쪽에 앉아 문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다. 5분쯤 지났을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그리고 강철수는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 강민호의 모습은 처참했다. 아들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왼쪽 눈 주변은 노랗게 멍이 들어 있었다. 군복 소매 밖으로 드러난 손목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다. 민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야.
강철수가 조용히 아들을 불렀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이렇게 됐어요. 무슨 소리냐?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강철수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평생 파도와 싸우며 단련한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깔려 있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저었다.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다. 민호의 뒤를 따라 들어온 한 병장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어이구, 강민호 아버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병장의 이름표에는 마광태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본부중대 왕고 참답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면회실 안을 둘러보았다. 강철수는 그 병장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 병장은 강철수 앞으로 다가오더니 코를 벌름거렸다. 에이, 무슨 냄새가 이렇게 고약해. 강민호, 너네 아버지 직업이 뭐래?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부입니다. 아, 어부? 그래서 이렇게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만. 마 병장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강철수의 낡은 점퍼를 훑어보았다. 강철수의 옷에서는 오랜 세월 바다에서 일한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났다. 생선 비늘과 소금기, 그리고 오징어 먹물이 밴 냄새. 가난한 어부의 냄새였다. 마 병장은 비웃듯 말을 이었다. 야, 강민호, 너네 아버지는 무슨 썩은 생선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냐? 이러니까 내가 부대에서 고문관 소리를 듣는 거야.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까 아들도 이 모양이지. 마 병장의 말에 민호는 더욱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마 병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호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흔들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잘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넌 맨날 실수만 하잖아. 어제 탄약고 청소할 때도 물 쏟아서 내가 얼마나 혼났는데. 마 병장은 민호의 어깨를 밀쳤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강철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 병장은 마치 자신이 면회실의 주인인 양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 민호가 요즘 적응을 잘 못해서 제가 좀 특별 관리 중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가르칠 테니까. 특별 관리. 그 말의 의미를 강철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군대에서 특별 관리는 곧 가혹행위를 뜻하는 은어였다. 마 병장은 면회 시간 내내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는 강철수와 민호의 대화를 감시하듯 지켜보았고 민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눈을 부라리며 제지했다. 결국 30분의 면회 시간 동안 강철수는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했다. 면회 시간이 끝나자 마 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자, 이제 시간 됐습니다. 민호야, 인사드려. 민호는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철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괜찮다.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마 병장이 민호의 팔을 잡아당겼다. 자, 가자. 오후에 훈련 있어. 민호는 뒤돌아보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절망이 가득했다. 면회실 문이 닫히고 강철수는 혼자 남았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강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건물을 빠져나와 연병장을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트럭에 올라탄 강철수는 시동을 걸지 않고 잠시 멈춰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 휴대전화에는 단축번호가 단 3개만 저장되어 있었다. 1번은 딸 강지원, 2번은 아들 강민호, 3번은 오랜 전우였다. 강철수는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렸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지원아, 나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강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평생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가 부대에서 고생하고 있다. 왕고참한테 맞고 있어. 전화기 너머가 순간 고요해졌다. 그리고 몇 초 후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 안에는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다. 어느 부대입니까? 22사단 55연대 3대대 본부중대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강철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딸 강지원은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로 소장 계급장을 단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철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시동을 걸었다. 트럭은 천천히 부대를 빠져나와 다시 동해안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다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원도 고성군 제22보병사단 사령부 사단 본부 건물 3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는 오전 작전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동해안 경계 작전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고 긴 테이블 양쪽으로 참모들이 앉아 있었다. 작전 참모, 정보 참모, 인사 참모, 군수 참모, 그리고 각 연대장들까지 총 25명의 영관급 이상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강지원 소장이었다. 그녀는 38배 나이로 육군 역사상 최연소 소장 계급에 오른 인물이었다. 전투복 기세는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키 170cm의 당당한 체격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는 그녀가 단순한 행정장교가 아니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투 지휘관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3년 대장, 북방 GOP 경계 태세는 어떻습니까? 강지원의 질문에 3년 대장인 김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했다. 사단장님, 현재 GOP 전 구간 경계 병력 배치 완료했으며 야간 열상 감시 장비 작동 상태 양호합니다. 경계 병력 피로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4시간 교대 근무로 운영 중이며 취사 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그녀의 회의 진행은 정확하고 간결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핵심만 짚어냈다. 참모들은 그녀 앞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강지원은 보고 내용의 모순이나 허점을 단번에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고 준비가 부족한 참모는 가차없이 질책을 받았다. 군수참모, 동계 피복 보급 현황 보고하십시오. 군수참모인 박중령이 서류를 펼치며 일어났다. 사단장님, 현재 동계 피복 보급률은 95%이며 나머지 5%는 이번 주 내로 완료 예정입니다. 95%면 아직 5%의 병력이 추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나 조만간. 조만간이 아니라 오늘 중으로 완료하십시오. 영하 10도 날씨에 병사들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팽팽했다. 강지원 사단장은 부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단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가 부임하기 전 22사단은 동해안 경계 부대 중에서도 다소 느슨한 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오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강지원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었다. 707 부대는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로 전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전사들만 모인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15년을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다. 해외 파병 임무, 국내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작전까지 그녀가 참여하지 않은 중요 작전이 없었다. 707 부대 내에서 그녀의 별명은 발키리였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 적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신뢰했다. 그녀는 작전 중 단 한 명의 대원도 잃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완벽한 계획과 냉철한 판단, 그리고 필요할 때는 직접 총을 들고 최전방에 나서는 용기. 그것이 강지원이라는 지휘관의 특징이었다. 다음 안건은 병영문화 개선입니다. 인사참모 보고하십시오. 인사참모인 이중령이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다. 사단장님, 지난달 병영문화 실태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부대에서 고참병들의 언어 폭력 사례가 보고되어 간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부대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55연대 3대대와 56연대 1대대입니다. 강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55연대 3대대는 지난달에도 문제가 있었던 부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대장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주의만 주면 해결됩니까? 감찰 들어가십시오. 이번 주 내로 55연대 3대대 전수조사 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계속 진행되었다. 강지원은 각 부대의 훈련 상황, 장비 관리 상태, 병력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그녀에게 사단 소속 병사 10,000명 한 명 한 명은 모두 소중한 부하였다. 그녀는 병사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회의가 1시간째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강지원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평소에 회의 중에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전화를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발신자는 아버지였다. 아버지 강철수는 평생 그녀에게 먼저 전화를 건 적이 거의 없었다.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강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나갔다.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지원아, 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낮고 무거웠으며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강지원은 즉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부대에서 고생하고 있다. 왕고참한테 맞고 있어. 그 한마디에 강지원의 세상이 정지했다. 동생 민호. 그녀보다 20살 어린 남동생. 그녀가 평생 지켜야 할 가족. 그 아이가 지금 부대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부대입니까? 강지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707 시절 작전을 앞두고 나타나던 그 목소리였다. 22사단 55연대 3대대 본부중대다. 강지원은 눈을 감았다. 55연대 3대대. 방금 전 회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은 바로 그 부대였다. 그녀의 사단 소속 부대에서 그것도 그녀의 동생이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지원은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참모들은 사단장의 표정을 보고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강지원의 얼굴은 빙하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강지원은 단상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전참모와 인사참모, 감찰참모, 법무참모는 남아주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참모들은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회의실에는 4명의 참모만 남았다. 강지원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헌병대에 연락하십시오. 특수임무대 SDT 전원 출동 준비시키고 감찰팀과 법무팀도 동행 준비하십시오.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님 무슨 일입니까? 55연대 3대대에서 중대한 병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감찰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가혹행위와 폭행입니다. 피해자는 본부중대 소속 강민호 일병입니다. 강지원은 동생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감찰 참모가 물었다. 사단장님 혹시 피해자가? 제 동생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다. 참모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단장의 동생이 사단 소속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단순한 병영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단장의 지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군 기강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강지원은 참모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1급 기밀로 처리합니다. 외부 유출을 절대 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전원을 색출하십시오. 단 한 명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지원은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권총집을 꺼냈다. KO 권총이었다. 그녀는 탄창을 확인하고 권총을 허리춤에 찼다. 일반적으로 사단장이 부대 방문 시 권총을 착용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강지원은 707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권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각오의 상징이었다. 집무실 밖에서는 이미 차량들이 준비되고 있었다. 사단장 전용 지휘 차량과 헌병대 SDT 차량 3대, 그리고 감찰팀과 법무팀이 탑승할 차량까지 총 6대의 차량이 사령부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SDT 대원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차량에 탑승했다. 각자 K2 소총과 방탄복, 헬멧, 그리고 진압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강지원은 집무실을 나와 차량으로 향했다. 부관이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으며 운전병에게 말했다. 55연대 3대대로 갑니다. 최고 속도로. 알겠습니다. 차량 행렬이 사령부를 출발했다. 강지원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동생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그녀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꼬마. 그녀가 군에 입대할 때 울먹이며 배웅하던 소년. 그리고 이제는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는 병사가 된 남동생. 그 아이가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강지원의 가슴을 찢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다. 지금은 행동할 시간이었다. 차량들은 동해안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민간 차량들은 군 지휘 차량 행렬을 보고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다. 강지원은 주먹을 쥐었다. 707 시절 그녀를 두려워하던 적들이 그녀를 부르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발키리, 전장의 여신. 오늘 그 여신이 다시 깨어나는 날이었다. 55연대 3대대에서는 아직 자신들에게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이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단장의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후 2시 55연대 3대대 본부 연병장. 점심 식사를 마친 병사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본부 중대 막사 앞에서는 몇몇 병사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고 연병장에서는 신병들이 제식 훈련을 받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아무도 30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마광태 병장은 본부 중대 막사 내무실에서 다른 고참 병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이등병 시절부터 힘으로 부대를 지배해온 전형적인 악질 고참이었다. 입대한 지 20개월이 넘었고 이제 전역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야, 강민호 그 새끼 아직도 창고 정리 안 끝냈냐? 마 병장이 옆에 있던 상병에게 물었다. 상병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즉, 그래서 맨날 혼나는 거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마 병장은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오늘 아침 강민호의 면회를 방해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늙은 어부 앞에서 민호를 굴욕준 것이 통쾌하기까지 했다. 그는 강민호가 자신에게 절대 대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설령 신고를 한다 해도 본부 중대장인 최 대위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 병장은 담배를 입에 문 채 창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대 정문 쪽에서 검은색 군용 차량 6대가 맹렬한 속도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뭐야 저거? 마 병장이 중얼거렸다. 차량들은 연병장 한가운데로 돌진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차량들이 일렬로 멈춰 섰다.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면서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헌병대 특수임무대 SDT였다. 완전 무장을 한 대원들은 K2 소총을 들고 즉시 건물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얼어붙었다. 훈련을 지도하던 간부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차량들을 바라봤다. 대대 본부에서 당직 사관이 뛰쳐나왔고 막사에서도 병사들이 우르르 나와 상황을 지켜봤다.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 병장은 내무실 창가에서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군복 상의를 재빨리 입었다. 옆에 있던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마 병장, 저거 우리 때문에 온 거 아니겠죠?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 병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때 사단장 전용 차량의 뒷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여성 장교가 차에서 내렸다. 전투복 기세는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원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다. 냉혹한 눈빛으로 대대 건물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봤다. 사단장이 직접 대대로 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더욱이 SDT까지 대동하고 왔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이었다. 본부 중대 건물에서 최 대위가 급히 뛰어나왔다. 그는 전투복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뛰어나오는 바람에 상의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강지원 앞으로 뛰어가 경례를 붙였다. 충성. 본부 중대장 최진수 대위입니다. 강지원은 최 대위를 냉담하게 바라봤다. 그녀는 경례를 받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최 대위는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몇 초가 지난 후에야 강지원이 입을 열었다.
본부중대 마광태 병장은 어디 있습니까? 예. 마 병장 말입니까? 지금 막사에 있을 것입니다. 당장 연병장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강민호 일병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지원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키는 최 대위보다 약간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내가 물어본 것에만 대답하십시오. 마광태 병장과 강민호 일병을 지금 당장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대위는 부관을 향해 소리쳤다. 당직 사관. 마광태 병장과 강민호 일병을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당직 사관이 막사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마광태 병장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나왔다. 그리고 창고에서 일하고 있던 강민호도 황급히 뛰어나왔다. 마 병장은 연병장의 도열한 SDT 대원들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강민호의 아버지가 신고를 한 것이다. 저기 있습니다. 당직 사관이 마 병장과 민호를 가리켰다. 강지원은 천천히 그들에게 걸어갔다. 민호는 누나를 보자 눈이 커졌다. 그는 누나가 사단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다. 강지원은 민호의 얼굴을 보았다. 터진 입술, 멍든 눈가,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손.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강지원은 민호를 지나쳐 마광태 병장 앞으로 갔다. 마 병장은 차렷 자세를 취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강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만으로도 마 병장은 숨이 막혔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간부의 눈빛과도 달랐다. 이것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전사의 눈빛이었다. 이름이 뭡니까? 마광태입니다. 계급은? 병장입니다. 소속은? 본부중대 행정반입니다.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전투복 멱살을 잡았다. 마 병장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한 손에 들려 올려졌다. 강지원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707 부대에서 15년간 훈련한 그녀의 힘은 웬만한 남자보다 강했다. 마 병장은 발이 땅에서 떨어지며 목이 조이기 시작했다. 내 동생 몸에 손을 댄 게 너냐? 강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서려 있었다. 마 병장은 숨이 막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손으로 강지원의 팔을 잡고 발버둥쳤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주변의 병사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사단장이 직접 병장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단장님. 최 대위가 황급히 나섰다. 그는 강지원과 마 병장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다. 사단장님, 일단 병사를 내려놓으시고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사들 간의 사소한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조사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강지원은 마 병장을 바닥에 내던졌다. 마 병장은 땅바닥에 나뒹굴며 기침을 했다. 강지원은 천천히 최 대위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최 대위를 향했다. 사소한 다툼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지도하겠다고 했습니까? 강지원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최 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대위, 당신 부하 병사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있는데 그게 사소한 다툼입니까? 당신 부하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걸 지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당신은 중대장입니다. 당신 중대에서 병사가 폭행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걸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방관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면 당신은 무능한 겁니다.
알고도 방관했다면 당신은 공범입니다. 강지원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최 대위는 다시 뒤로 물러났다. 그의 등 뒤로는 이미 벽이 있었다.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당신 밑에서 병사가 짐승 취급을 받는데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최 대위는 애원했다. 하지만 강지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오른발을 들어 최 대위의 정강이를 군화로 걷어찼다. 최 대위는 비명을 지르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사단장이 중대장을 걷어찬 것이다. 너는 내 부하가 고통받는데 방관했어. 너도 공범이다. 강지원은 뒤돌아서서 SDT 대장을 향해 손짓했다. 본부 중대장 최진수 대위와 마광태 병장을 체포하십시오. 혐의는 군형법 제62조 폭행 및 가혹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SDT 대원 4명이 달려왔다. 그들은 최 대위와 마 병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 대위는 계속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마 병장은 이미 정신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두 사람은 SDT 차량으로 끌려갔다. 강지원은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을 둘러봤다. 모두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제22사단장 강지원 소장이다. 오늘부터 이 대대는 사단 직할 감찰 대상이 된다. 부당한 명령이나 폭력을 목격한 병사는 즉시 사단 감찰실로 신고하라.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될 것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강지원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강지원은 마지막으로 동생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강지원은 민호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 차량으로 돌아갔다. 지옥이 된 연병장에 드디어 정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었다. 마광태 병장과 최진수 대위가 연행된 후 강지원은 감찰 참모에게 지시를 내렸다. 대대 본부 건물 전체를 봉쇄하고 철저한 수색을 진행하라는 명령이었다. 감찰 참모인 이중령은 감찰팀 요원 6명을 이끌고 즉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법무참모도 동행하여 수색 영장과 압수 절차를 감독했다. 강지원은 연병장에 남아 상황을 지켜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가혹행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15년간 707부대에서 각종 범죄 조직과 싸워온 경험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마광태 병장의 행동에는 무언가 더 큰 배경이 있었다. 일개 병장이 중대장의 묵인 아래 그렇게 대담하게 병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군기문란 이상의 문제였다. 30분쯤 지났을까? 본부 건물에서 감찰 참모가 급히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강지원에게 달려와 경례를 붙이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사단장님, 중대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집무실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대장 집무실로 향했다. 감찰 참모와 법무 참모가 뒤를 따랐다. 집무실 문을 닫자 감찰 참모는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가방 안에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여러 장의 문서와 검은색 장부 2권이 들어있었다. 사단장님, 이것은 대대장실 벽면 금고에서 발견한 물품입니다. 문서들은 군수품 불법 거래 내역으로 보이며 장부에는 암호화된 금액과 거래 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지원은 장부를 집어들었다. 장부에는 날짜별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000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거액의 돈이 오가고 있었다. 그리고 장부 한쪽에는 인명으로 보이는 이니셜들이 적혀 있었다. MCP. 마광태, 최진수, 그리고 박. 대대장인 박중령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다. 이 문서들은 무엇입니까? 강지원이 투명 봉지 안의 서류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감찰참모가 대답했다. 실탄, 군용 장비, 연료 등 군수품의 반출 기록입니다. 정상적인 보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에 기재된 수량을 확인한 결과 지난 6개월간 실탄 약 5,000발, K2 소총 부품 다수, 그리고 군용 연료 약 2만 리터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지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군수품 불법 유출.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 비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였다. 실탄과 무기 부품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범죄 조직이나 심지어 적대 세력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대대장은 어디 있습니까? 강지원이 물었다. 감찰참모가 대답했다. 박중령은 현재 군단 회의 참석차 외출 중이라고 합니다. 오후 5시에 복귀 예정입니다. 강지원은 시계를 봤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30분. 2시간 반이 남았다. 그녀는 즉시 판단을 내렸다. 법무참모,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군단 헌병대에 연락하여 박중령의 동선을 파악하고 복귀 즉시 신병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지원은 감찰 참모를 향해 말했다. 강민호 일병을 데려오십시오.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잠시 후 민호가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누나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강지원은 민호를 의자에 앉히고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야, 진정하고 내 질문에 대답해라. 마광태 병장이 너를 괴롭힌 이유가 뭐냐?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누나, 저는 보면 안 되는 것을 봤어요. 무엇을 봤는데?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야간에 창고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 병장과 최 대위가 군용 트럭 뒤에서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자를 옮기는 줄 알았는데 민호는 말을 멈추고 숨을 들이켰다. 트럭 짐칸에 민간인 2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검은색 상자들을 내리고 있었고 마 병장이 그것을 받아서 어딘가로 가져갔어요. 저는 숨어서 지켜봤는데 그들이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거래는 언제냐, 얼마를 받기로 했냐, 그런 얘기들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니? 제가 창고를 나가려는데 마 병장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는 제 멱살을 잡고 본 것을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지원은 동생의 어깨를 꽉 잡았다. 잘했다.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맙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강지원은 감찰 참모를 향해 말했다. 강민호 일병은 보호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대대 내 군용 차량 운행 기록을 전부 확보하십시오. 특히 야간 운행 기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감찰팀의 조사 결과가 속속 들어왔다. 지난 석 달간 본부중대 소속 군용 트럭이 정상적인 임무와 무관하게 야간에 여러 차례 외출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트럭의 운전병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모두 마 병장의 지시로 특정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했으며 그곳에서 민간인들과 접선했다고 증언했다. 운전병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오후 5시. 대대 정문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다.
박중령의 관용차였다. 차가 대대장 집무실 앞에 멈춰 서자 박중령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4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였다. 전투복 기세는 무궁화 두 송이가 달려 있었다. 그는 연병장에 배치된 SDT 대원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냐? 박중령이 당직 사관에게 물었다. 당직 사관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단장님께서 오셔서 감찰을 진행 중이십니다. 뭐? 사단장이? 박중령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최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마 병장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SDT 대원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 박중령은 재빨리 판단을 내렸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타며 운전병에게 소리쳤다. 출발해. 당장. 예. 대대장님. 출발하라고. 운전병은 당황했지만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강지원이 집무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도주하려는 관용차를 보고 즉시 무전기를 꺼냈다. 저격팀 목표 차량 타이어 무력화하라. 알겠습니다. 본부 건물 옥상에 배치되어 있던 SDT 저격수 2명이 즉시 조준에 들어갔다. 그들은 K14 저격 소총으로 박중령의 관용차 타이어를 조준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앞바퀴 타이어가 터지며 차가 급정거했다. 두 번째 총성. 뒷바퀴까지 터졌다. 관용차는 연병장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SDT 대원들이 달려가 차를 포위했다. 박중령은 차 안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강지원이 직접 차로 걸어갔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박중령을 바라봤다. 박중령, 차에서 내리십시오. 박중령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SDT 대원들이 즉시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혐의는 군형법 제58조 직권 남용, 군수품 관리법 위반, 그리고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방조입니다. 강지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중령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SDT 차량으로 끌려갔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지켜봤다. 대대장까지 체포되다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강지원은 즉시 작전 지휘소를 설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및 경찰과 합동작전을 준비했다. 박중령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고성 인근 항구에서 오늘 밤 10시에 접선이 예정되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불법 무기 밀매상들이 새로운 거래를 하려는 것이었다. 강지원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707부대 시절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재 특전사 특수임무대에 근무하고 있는 그들은 강지원의 호출에 즉시 응답했다. 3시간 후 그들은 고성에 도착했다. 밤 9시. 강지원은 작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도에는 항구의 구조가 표시되어 있었고 범죄 조직의 예상 접선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경찰 특공대와 707 출신 대원들, 그리고 SDT까지 총 30명의 인원이 작전에 투입되었다. 목표는 범죄 조직 전원 생포입니다. 하지만 저항 시에는 무력 사용을 허가합니다.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강지원은 전투복을 입고 K2 소총을 장착했다. 방탄복과 헬멧을 착용한 그녀의 모습은 사단장이 아니라 전투원 그 자체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707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실전 임무의 긴장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밤 10시. 항구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작은 화물차 한 대가 부두에 도착했다.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검은색 상자 여러 개를 내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강지원의 신호와 함께 사방에서 조명이 켜지고 무장한 대원들이 나타났다. 범죄자들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곧 총을 꺼내 들었다. 총성이 울렸다. 범죄자 한 명이 쏜 총알이 강지원의 방탄복을 맞췄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범죄자의 다리에 총알이 명중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머지 범죄자들도 대원들의 사격으로 제압되었다. 총격전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완벽한 작전이었다. 범죄자 전원이 생포되었고 군수품이 담긴 상자들도 압수되었다. 강지원은 소총을 내리고 체포된 범죄자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강지원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이 군대를 이용해서 이 나라를 썩게 만들었어.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 거야. 새벽 2시. 모든 작전이 종료되었다. 불법 무기 밀매 조직은 괴멸되었고 연루된 군 관계자들은 전원 체포되었다. 강지원은 작전 지휘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다. 긴 밤이었다. 하지만 정의는 승리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동생 민호를 떠올렸다. 이제 그 아이는 안전할 것이다. 강지원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발키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제22사단 사령부 대회의실에서는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강지원 사단장을 비롯하여 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군, 검찰, 그리고 각 참모들이 참석했다. 법무참모가 보고서를 낭독했다. 본부중대장 최진수 대위는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방조 및 제58조 직권 남용 혐의로 군사법원에 송치되었으며 구속 상태입니다. 마광태 병장은 군형법 제62조 폭행 및 가혹행위, 군수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일하게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대대장 박중령의 혐의는 군단장이 물었다. 법무참모가 계속 보고했다. 박철민 중령은 불법 무기 거래 조직과의 공모, 군용 차량 및 시설 불법 사용, 군수품 불법 유출, 가혹행위 방조, 그리고 도주 시도 등 총 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다. 중령 계급의 대대장이 불법 무기 거래 조직과 결탁했다는 사실은 군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군단장은 강지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 소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사단장의 공로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 사단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제 책임입니다. 강지원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말했다. 강 소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임 6개월 만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조직 범죄를 적발해낸 것은 탁월한 지휘 능력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의 병영 문화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지원은 집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동생 민호.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건 이후 민호는 다른 대대로 전속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강지원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없었지만 중대장을 통해 민호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날 저녁 강지원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원아, 오늘 저녁 시간 있니? 예, 아버지. 민호도 외출 나온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속초 앞바다 쪽에 횟집 하나 있다. 내가 단골인 곳이야. 주소 보내줄게. 오후 6시.
강지원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승용차를 몰고 속초로 향했다. 동해안 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동안 그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다. 격렬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동생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횟집에 도착하자 아버지 강철수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강지원의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 왔구나. 민호는 곧 올 거다. 들어가자. 그들은 횟집 2층 룸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는 속초 앞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외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 멍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민호는 누나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나, 민호야 왔니? 강지원은 일어나서 동생을 껴안았다. 민호는 누나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누나 고마워. 누나 아니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강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소주잔을 따랐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회와 매운탕이 나왔고 강철수는 자식들에게 먹으라며 권했다. 한동안 말없이 식사가 이어졌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누나 정말 대단해. 사단장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구해주셨어. 엄마 병장이 누나 앞에서 완전히 쫄았다니까. 강철수는 씩 웃으며 딸을 바라봤다. 그래, 우리 딸이 대단하지. 아버지가 더 대단하시죠. 강지원이 말했다. 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늙은 어부야. 아버지. 강지원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나 무슨 말이야? 강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정리된 후 국방부 장관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셨어. 아버지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강철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지원은 계속 말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과거 해군 특수전전단 UDT 소속이셨고 수많은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신 전설적인 요원이셨다고 하시더군요. 보안상 기록을 삭제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살아오셨다고. 민호는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강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옛날 일이다. 내가 25이었을 때 해군에 입대했어. 원래는 일반 수병으로 복무할 예정이었는데 체력 검사에서 특출난 성적을 보이는 바람에 UDT 선발에 추천됐지. 강철수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회상했다. UDT 훈련은 지옥이었어. 6개월간 매일 죽을 만큼 훈련했지. 수중 침투, 폭파, 암벽 등반, 낙하산 강화. 할 수 있는 건 다 배웠어. 그리고 졸업 후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 함정 감시 임무를 맡았지. 그런데 왜 기록을 삭제하신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강철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맡은 임무 중에는 극비 임무가 많았어. 북한 해안에 침투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중요 인물을 데리고 나오는 일. 그런 일들은 공식 기록에 남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전역할 때 모든 기록을 1급 비밀로 분류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살기로 한 거야. 그럼 아버지가 받으신 훈장들은요? 강지원이 물었다.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랑무 공훈장, 충무무 공훈장, 보국훈장. 받긴 받았지. 하지만 전부 비공개 수훈이야. 증서는 국가기록원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 나한테 남은 건 이 바다와 배뿐이지. 강철수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봤다.
그 손에는 수십 년간 바다에서 일한 흔적이 가득했다. 밧줄에 쓸린 상처, 낚시 바늘에 찔린 자국, 햇볕에 그을린 피부. 하지만 강지원은 알고 있었다. 그 손이 한때 조국을 위해 총을 들고 적진에 침투했던 손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광태 병장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민호가 말을 꺼냈다. 강철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썩은 냄새라고 했지. 맞아. 나한테서 생선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뭐가 어때? 나는 이 냄새가 자랑스러워. 이 냄새는 내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증거거든. 강지원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 마 병장이 비웃었던 그 냄새는 사실 아버지께서 평생 나라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의 냄새였어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바닷속에서 조국을 지키셨고, 이제는 이 바다 위에서 평화롭게 사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진 삶인데요. 강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노병이었지만 딸의 말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강지원이 다시 말했다. 아버지가 지키신 이 바다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지킬 겁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정신을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강철수는 소주잔을 들어 딸에게 건넸다. 강지원도 잔을 들었다.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고맙다, 지원아. 내가 자랑스럽다. 저야말로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민호도 음료수 잔을 들어 함께 건배했다. 세 사람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잔을 비웠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횟집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민호는 부대로 돌아가야 했고 강지원도 사령부로 복귀해야 했다. 헤어지기 전 강철수는 두 자식을 꼭 껴안았다. 둘 다 조심해서 잘 다녀라. 아버지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예, 아버지. 건강하세요. 아버지, 또 올게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강지원은 백미러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다. 늙은 어부의 모습으로 서 있는 아버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안에 얼마나 강인한 전사가 숨어 있는지를. 다음 날 아침, 강지원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했다. 그리고 사령부로 출근하여 집무실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없던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라고 적혀 있었다. 강지원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제목은 2025년 하반기 장성 진급 예정자 명단이었다. 그녀는 명단을 훑어보다가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계급을 보고 잠시 숨이 멎었다. 중장. 별 3개. 38배 나이의 중장. 육군 역사상 최연소 중장이 될 것이었다. 강지원은 문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사령부 앞 광장에서는 병사들이 아침 구보를 하고 있었다. 저 병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대한민국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강지원은 전투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중장 진급 예정자가 됐습니다. 아버지 딸로 태어나서 자랑스럽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축하한다. 내가 내 자랑이야. 앞으로도 훌륭한 군인이 되거라. 강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707 부대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젊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때 동료들이 그녀를 부르던 이름이 떠올랐다. 발키리. 전쟁의 여신.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휘관이었고 수만 명의 병사들을 책임지는 리더였다. 그녀의 임무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었다. 이 나라를, 이 땅을, 그리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지키는 것. 강지원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집무실 문을 나섰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용기가 있었고 동생을 지킨 경험이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발키리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계속될 것이었다. 별이 하나 더 늘어나도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강지원은 여전히 발키리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발키리일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냄새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무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불의를 목격했을 때 침묵하는 것은 방관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세상은 결국 편을 들어줍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